자, 오늘 지금 이 터틀의 방식이 이 책의 6번째 강의입니다. 이게 리스크와 자금 관리, 이게 중요하죠. 투자자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리스크가 바로 파산이다. 파산이라는 것은요, 야음을 틈타 집안에 숨어 들어와 모든 것을 훔쳐가 버리는 도둑과 같다. 리스크라는 것은, 자금이라 하는 것은, 자금 관리, 이것이 바로 우리 트레이드의 생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기대가, 그 다음에 우위, 그 다음에 파산 확률 등 우리가 트레이딩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개념과 마찬가지로 자금관리 또한 도박 이론에서 파생된 개념이다. 이게 이 자금관리라 하는 것은요, 어떤 그 도박 이론, 어떤 게임 이론이죠. 도박에서 파생된 개념이다. 자금 관리란 수용 가능한 수준의 파산 확률을 유지하면서 수용 가능하니 트레이딩 해야 할 어떠한 계약이나 주식의 수, 이렇게 트레이딩의 어떠한 레버리지 크기를 결정하는 한편 가격 쇼크에 노출되는 정도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총 포지션의 크기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 기대치를 극대화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제가 이제 최근에 레버리지 사용을 잘한 거야. 그러니까 스컷 된 거지. 이제 이때부터 상상한 거 알고 있는데 내가 한 개만 덜 들었으면 그 시장 전체를 먹은 건데 한 개를 내가 내 어떤 탐욕에 의해서 그동안 손실 본 것을 제가 만약에 해서 한 개를 더 친 거야. 해필이면 자금이 지극히 없는 데서 친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게 뭔 말이냐면은 정말이면 포지션 크기를 어떠한 제한을 둬야 되는데 그 제한에 어떠한 비교되는 대상은 뭐예요? 평가담보금이었죠. 그래서 딴 나머지 두 계좌가 이것은요 전부 수익으로 됐지만 이 계좌는 딱 로스컷 당해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 강의에 시작했던 900만원 잃었다는 것이 바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얼토당토않는 어떤 나의 실수로 인해서 어처구니없이 제가 처음에는 진입자리 잘못했고 두 번째는 레버리지 사용을 잘못한 거예요. 내가 한 계약만 그때 나머지 그 세 계약을 들어갔는데 네 계약 한 계약만 덜 쳤으면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딱 로스건 당해 아차 했죠. 그때 이미 새벽인데 새벽이 2시나 3시 됐는데 제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걸 포기하고 나머지 것을 끌고 갔지요. 그게 마음의 심적인 어떠한 고통이 온 거예요. 나에 대한 자책감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자금관리라는 것은 수익 극대화를 이루는데 상당한 어떠한 자금관리도 기술입니다. 자, 호황기가 있으면 불황기도 있는 법. 트레이더라면 누구도 이런 불황기를 피해갈 수는 없다. 하지만 자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불황기에도 트레이딩을 계속할 수 있다. 사람들은 트레이딩할 계약의 수를 정확히 결정하기 위해 수많은 공식과 다양한 접근법을 동원한다. 이들은 리스크라는 개념을 정의할 수 있고 또한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저 같은 제가 실력이 있다 없다 이걸 떠나서 저 같은 사람도 트레이딩 경험 사람도 이러니 얼토당토하는 실수를 하는데 아마 초보자들은 오직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죠.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 어떤 수준을 설정하라. 나는 자금 관리는 과학보다는 기술에 가까운 개념이고, 그게 이제 자금 관리는 기술이죠. 또 기술보다는 종교에 가까운 속성을 지닌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믿음을 갖고, 종교적인 어떤 속성까지도 갖고 있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리스크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된다. 물론 정답은 없다. 리스크 포지션을 정의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각자 사용할 수 있는 또 각 개인에게 적합한 각각의 답이 존재할 뿐이고 그 답들은 올바른 질문을 통해서만 구할 수 있다. 제가 항시 주창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 트레이딩, 특히 해선 트레이딩은요, 기술, 심리 다 중요해요. 우리가 트레이딩하는데 그것은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트레이딩에 대한 올바른 정신 자세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컨대 자금 관리는 높은 리스크 수준과 낮은 리스크 수준 사이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자, 말하자면 리스크 수준이 너무 높아서 자칫 투자금을 모두 날리거나 트레이딩을 중지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돼서도 안 되고, 제가 방금 설명한 것이, 내가 로스컷 당한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리스크 수준을 너무 높게 잡아서 한 계약만 낮게 잡았으면 전부 수익을 가져오면서 도리어 그동안에 손실봤던 거 그날 전부 찾아오면서 그 배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 이 적절한 리스크를 갖다가 제가 평가 담보금에 비해서 리스크에 대한 것을 순간적으로 제가 놓쳐버렸다는 이야기죠. 리스크가 또 너무 낮으면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어서도 안 된다. 요 말은 제가 우리 데이 트레이딩, 특히 해서는요, 우리가 한 방에 땡기는 것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자전히 손절제한 주문이 좀 나간다 해도 우리가 안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겠죠. 트레이딩 중지로 이어질 수 있는 과도한 리스크 수준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자본 감소폭이 심적 한계선을 넘어서는 경우고, 또한 갑작스러운 가격 쇼크로 인해 투자 계정이 고갈되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심적 한계선을 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고, 가격 쇼크라는 것은 거의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건 두 번째 요인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리스크 수준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려있다. 이것도 이제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한탕주의, 탐욕에 의한 한탕주의로 리스크 수준을 높이게 되면요, 물론 그게 맞아떨어지면 한마디로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죠. 근데 그것은 도박이라는 거예요. 그 도박이라는 것은 트레이딩에서 우리가 트레이딩의 전반적인 물론 우리가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일시적인 수익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한탕주의 이런 것은요, 결론적으로는 무엇이냐? 패왕이라는 이야기죠. 비참한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리스크 수준이 높은 것이냐, 너무 낮은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면에서 우리 트레이딩에 관한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히 꿰뚫어 보는 어떤 명철함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리스크는 싫지 않은 것이고 트레이딩은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니다. 고수익을 노리고 공격적인 전략을 취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 가지 명심해야 될 사항이 있다. 초기 투자 자금이 얼마이든 간에 매년 20% 내지 30%의 수익률이 꾸준히 유지된다면 분명 큰 돈을 벌 수가 있다. 이게 이제 트레이딩 세계는 또 이 복리라는 게 있죠. 복리. 수익의 수익. 또한 복리 계산법이 있거든요. 여기 나오네. 복리의 힘이란 그렇게 강한 것이다. 다만 투자 자금의 전액을 잃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 적어도는 처음 몇 년 동안은 안정적인 혹은 또는 보수적인 접근법을 취할 것을 강력하게 권한다. 자금 관리는 사실 매우 단순한 직업이다. 초보 트레이더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리스크 수준을 너무 높게 잡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크게 어떤 탐욕이 있기 때문에 수준을 높게 잡는 거죠. 개중에는 단 몇 차례의 손실 트레이딩으로 금방 빈털터리가 되는 일이 종종 있다. 자, 두 번째, 트레이딩은 단순하긴 하지만 쉽지는 않다. 파산 확률 개념에 대해 이미 언급한 바가 있다. 이는 일단 손실 트레이딩으로 인해 트레이딩의 중지, 퇴출이죠. 이를 정도로 투자금을 거의 날려버릴 확률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확률 이론에 기초한 간단한 공식을 사용하여 어떤 행위의 결과를 평가하려 할 때 이 개념이 적용된다. 자, 파산 확률을
리스크라는 차원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 요컨대 파산 확률을 일단 손실로 인해 파산에 이르게 될 리스크라고 정의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나는 무작위로 발생하는 불리한 시장 행동 때문에 트레이더가 손실을 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투자 결정하는 과정에서 분석을 잘못한 것이 실패의 원인인 경우가 더 많다고 본다. 저도 이게 동의하는 것이, 제가 이제 봐보세요. 여기 무작위로 발생하는 불리한 시장의 행동에 대해 트레이더가 손실을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본다. 투자 결정 과정에서 분석을 잘못한 것이 실패의 원인인 경우가 더 많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시장을 아는 것은 차트를 안 나죠. 그게 차트의 기술적 분석을 잘 못했다는 그런 뜻이야. 트레이더가 상품 트레이딩을 하면서, 이게 상품이란 해석 시장을 이야기합니다. 성공하지 못한 이유 다음 몇 가지로 볼 수 있다. 1번 무계획, 트레이딩 중에 직감이나 예감 또는 소문, 추측, 그리고 자신이 향후 시장의 가격 변동에 대해 뭔가 알고 있다는 믿음을 근거로 트레이딩한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100% 실패죠. 또 너무 높은 리스크 수준, 투자 고수라고 하는 사람 중에도 리스크 수준을 너무 높게 정한 탓에 파산에 이른 사람이 많다. 여기서 말한 높은 수준이란 안정적이고 판단되는 리스크 수준에서 50% 혹은 100%가량 높은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공격적인 전략임을 어느 정도 감안한다 해도 적정 수준의 500% 혹은 1000%에 달하는 정도로 리스크 수준을 높게 설정한 사람들을 많이 봤다. 이건 이제 한탕주의죠. 이건 탐욕이죠. 그러니까 리스크 수준도 적정한 수준, 만약을 대비한 적정한 수준을 우리가 조화롭게 끌고 가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비현실적 기대치. 초보 트레이더 중에도 자신이 낼 수 있는 수익에 대한 기대치를 비현실적으로 높게 잡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리스크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해선의 우리가 거래 원칙들, 지금이 설명하고 이런 분들은 서로 다 상호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펀더멘탈, 이게 이제 기초 경제 여건 자료를 기초로 트레이딩을 시작할 수 있지만 워낙 똑똑하기 때문에 별다른 훈련을 받지 않아도 또 충분한 정보가 없어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고 믿는 데서 비롯된 현상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 자꾸 반복 훈련하죠. 올바른 배움, 또 그 올바른 배움이 시장에 검증되는지 확증해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맞다면 훈련을 통해서 트레이딩 실력, 시장에 대응한 능력을 높여라 하는 이야기가 이런 비현실적인 기대치는 파멸이라는 거예요. 자, 선물 트레이딩 시스템으로 작업을 시작했을 때 좀 이해하기 힘든 사실이 하나 있었다. 난 당시 나의 고객 가운데 의사나 치과 의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 그들은 선물 시장으로 몰리는 이유가 그들이 고소득자이다 보니 웬만한 손실을 감수할 수 있을 정도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상품 트레이딩 시장에 의사나 치과 의사들이 그렇게 많이 몰렸던 진짜 이유는 자신의 지능과 능력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었다. 이게 패배의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그래서 한국에서 마찬가지예요. 의사나 그 다음에 치과. 저기 그 SK그룹 최태원 회장 거기도 그랬잖아요. 어떠니 트레이더 만나가지고 일부 수익을 보게 되니까 회사 자금 2천억 끌어가지고 결과적으로 갖다 바쳤죠. 그리고 그걸로 연유해서 횡령으로 해서 구속돼서 4년간 살았죠. 4년간. 그 외에도 다른 것도 있었겠지. 그래서 그룹 회장도 그랬어요. SK그룹 회장이 전 회장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과학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만큼 다른 분야에서도 성공을 거둔 것은 시근적이라고 생각했던 자만심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어찌보면 자신의 능력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확신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선물 트레이딩과 같은 매우 특수한 분야라고, 특수한 분야에서도
이 해외 선물 트레이딩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 과정에서도 어떤 유형별을 보니 있고요. 주식과는 이 비교를 못합니다. 그런 어떤 약간 특수적인 면이 있죠. 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던 것 같다. 내가 관찰한 바로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비현실적 배치 때문에 결국 트레이더로서 성공하지 못했다. 어떤 직업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반드시 트레이딩 분야에서 성공하는 보장은 없다. 그러잖아. 제가 이제 뭐 제 가정사 이야기를 좀 하면 제 형이 한 분 계시거든요. 예, 뭐 서울 유명한 경복고등학교 출신의 미국 결과적으로 스탠포드 나와서 그 다음에 맥도날드 아시아 담당 부사장도 하고 무림재지 고문도 하고. 그런데 이제 나이 들어서 제가 이제 한번 만났더니 내가 해외 선물 한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내가 이런 기법 하나 내가 했는데 이거 분목 본다. 네가 갖고 와서 공부해서 해봐라. 그래서 그걸 보내온 걸 딱 보니까 MACD 오실레이터야. 그래서 형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엘리트잖아요. 내가 자존심이 상했나 봐.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딸내미한테 연락을 했더니 아이고 얼마 전에도 500만 원 잃었어요. 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엘리트라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야. 이 트레이딩에 도리어 저는 우리 형의 배움에 비하면은 월등히 저는 낮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형은 하나를 강구한 것이 있어.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 시장에 대한 교만이에요. 저는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에 순종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했던 거예요. 자,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트레이딩이 단순하기는 하지만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이들이 깨닫지 못했다. 트레이딩이 얼마나 단순한 것인지 아는데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오랜 기간을 두고 실패를 거듭하고 나서야 그 단순한 기본 원칙을 지켜나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비로소 알게 된다. 이게 거래 원칙의 중요성인데 우리가 설명하면 다 알아. 다 알아요. 그런데 막상이 트레이딩에 딱 임하면은요, 그 거래 원칙이나 자기가 지켜야 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트레이딩 원칙. 이런 것은요, 머리가 하얘지면서 생각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우리 잠재의식 속에 트레이딩의 올바른 정신 자세, 거래 기법, 심리, 이런 덕 등을 전부 다 각인을 시켜야 되는 그 어떤 훈련의 중요성. 이걸 내가 강조한 거예요. 자, 터틀식 자금관리. 게임판을 이탈하지 말라. 트레이딩의 기본 목표는 게임판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시간은 당신 편이다. 양의 기대값을 지닌 시스템이나 수익이죠. 방법은 결국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 줄 것이고 때로는 당신이 생각하는 이상의 큰 부를 안겨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우선 트레이딩을 계속해야만 한다. 그게 트레이딩에서 살아남아야 되겠죠. 그걸 바로 생존이죠. 생존은 어디하고 직결되죠? 돈하고 직결되죠. 그럼 돈은 뭐예요? 자금관리지. 그래서 자금관리는 생존이다. 트레이딩을 그만두는 순간에 모든 가능성은 사라지고 만다. 트레이더한테 사망 선고는 다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자, 하나는요, 뭐냐면은 서서히 목을 채워오는 죽음이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손실 이렇게 보면서 연속 손실에 오는 파산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갑작스러운 죽음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탐욕에 의한 한탕주의, 리스크가 높은 수준을 선택하는 그러니 거.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한번 부연 설명을 하면 그 유튜브에 보면 시골국수라고 있어요. 선물 옵션으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14억을 베팅을 했죠. 근데 뭐 하루도 안 되죠. 결과적으로 그게 휴지 조각이 된 거야. 선물 옵션이니까.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트레이딩 세계를 떠나면서 유서를 쓴 내용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원래 경마, 도박 이런 것을 많이 했듯이 한 분이더라고.
그러니까 그 습성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선물 옵션을 택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갑작스러운 죽음인데, 이분은 자기 생명까지도 내놨죠. 이분이 이제 오직했으면은 죽음을 택했을까? 자살했죠.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자살한다는 내용을 표시하고 유서를 갖다가 지금 그 유튜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걸어온 발자취를 보니까 인성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다 해서 착하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경마 도박을 했던 분이야. 그러니까 뭔가 이 근본서부터 한탕주의 이런 게 몸에 배어있던 사람이죠. 그게 선물 세계에 들어와서도 그대로 한때는 통했지만 그게 이제 머리도 있고 하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트레이딩에 독이 되는 도박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적절한 어떠하니 좀 지혜롭고 명철하니 이런 트레이딩의 정신세계를 갖고 있었다면 그럴 일이 없었겠죠. 자, 전자는 여기 서서히 목을 재우는 죽음, 전자는 고통과 좌절 때문에 결국 트레이딩을 중지하는 지경에 의미하며, 후자는 이른바 그냥 일시적인 파산이에요. 파산. 한순간의 파산을 의미한다. 터틀식 리스크 관리. 막차를 타지 않으려면 규칙을 지켜라. 이 규칙이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트레이딩의 규칙, 원칙, 거래 원칙, 규칙 뭐 이런 게 있죠. 자,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데니스와 에크하르트는 각 시점별로 포지션을 결정할 때 각 시장의 일일 가격 변동량을 이렇게 진폭을 기준으로 한 매우 혁신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이때의 가격은 고정 달러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저는 이제 그 달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달러가 올랐죠. 그러니까 환차 이익을 우리가 또 얻었죠. 하다 보면 이런 각 시장별로 가격의 상승 및 하락의 진폭을 반영하여, 바로 진폭이라고 그랬죠. 반영하여 트레이딩의 계약서를 결정했다. 아니, 오르든 내리든 간에 어떤 진폭의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진폭이 짧은데 계약서를 많이 하면 뭐예요? 수수료만 많고 자칫 실수하면은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레버리지를 사용할 때도 진폭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자, 트레이딩 중에는 트레이딩을 개시했을 때의 가격과 그 다음에 포지션을 청소할지 하는 지점의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리스크 수준을 측정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리스크를 측정한 여러 가지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여섯 번째, 과거의 가격 쇼크를 떠올려봐라. 자, 이제 훨씬 더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 가격 쇼크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없다고는 또 보장 못하겠죠. 물론 이런 사태를 떠올린다는 사실 자체가 그다지 유쾌한 일은 아니겠지만 어차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이상 대비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자, 보세요. 알카에다가 무역센터 빌딩이 아니라 맨하탄의 어딘가 다른 장소를 공격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뉴욕이 아니라 도쿄나 런던 아니면 프랑크푸르트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예기치 못한 대사건이 터졌을 때는 아무래도 공격적인 트레이딩 방식을 취하는 트레이더가 더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많다. 100% 이상의 수익이 보장된다는 식의 달콤한 속삭임이 귓가를 간질 때면 더더군다나 이 부분을 마음에 새겨둘 필요가 있다. 그 무역센터 빌딩을 알카에다가 공격을 했죠. 그래서 세계의 어떤 경제가 큰 요동칠 줄 알았지만은 그게 변화가 일주일도 안 갔습니다. 바로 정상으로 이렇게 차지하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하니 세계의 어떤 뭐 사태, 뭐 금융 사태라든가, 그러나 그 2008년도에 그 뭔 사건이 있었죠. 미국의 금융회사가 파산한 것은요, 그때 당시는 그냥 약간 미비했지만 이게 나비 효과로 해서 상당한 타격이 있었죠. 그 사건은요, 그 무역센터 빌딩이 얘는 아주 미비한 거였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비 효과로 인해서 상당한 경제적인 어떠한 큰 사태로 번졌죠. 자,
오늘은요, 이제 그 터틀 트레이딩, 터틀 방식에 의한 리스크와 자금 관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네, 제 경험도 약간 부연 설명했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금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을 한번 트레이드의 생명이다, 트레이드의 생존이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자금 관리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매매에 대해서 도움되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